이탈리아 정부가 긴급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테러 위협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 주범은 바로 이탈리아의 모든 식재료를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는 푸른 꽃게였습니다. 412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퇴치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조개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으며 베네치아의 유서 깊은 해산물 레스토랑들은 속속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국인 여행객이 무심코 던진 단 한마디가 모든 상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과연 그 충격적인 한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꽃게들 때문에 전부 다 망했어. 모든 조개가 씨가 마르고 있다고. 베네치아의 리알토 시장은 매일 새벽 5시만 되면 신선한 해산물이 파도처럼 밀려들어 활기가 넘치던 곳이었으나 지금은 거의 텅 비어 수산함마저 감돕니다. 제 이름은 레오나르도 로시이며 이곳 베네치아에서 3대째 이어온 해산물 레스토랑 말에 블루메어 블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그 기반을 다지시고 아버지께서 번창시켜 오신 이 가게는 적어도 그 공격적인 푸른 꽃게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베네치아에서 가장 명망 높은 해산물 레스토랑 중 하나였습니다. 어부 주세페의 분노로 가득 찬 목소리가 고요한 아침 시장을 울려 퍼집니다.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조개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였으나 대서양에서 건너온 푸른 꽃게가 지중해로 유입되면서 모든 것이 파괴되었습니다. 이 외래종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탐욕스러워 조개는 물론이고 홍합, 굴, 심지어는 장어까지 닥치는 대로 잡아먹고 있습니다. 암컷 한 마리가 1년에 50만 개의 알을 낳을 정도로 번식력 또한 강력하여 순식간에 지중해 생태계를 장악해버렸습니다. 로시 씨, 오늘은 굴이 없어요? 홍합도 이게 전부예요. 게다가 가격은 지난주보다 30%나 더 올랐고요. 도매상 마리아의 냉정한 말에 저는 깊은 한숨만 내쉴 수 있었습니다. 우리 레스토랑의 시그니처 메뉴인 스파게티 알레 봉골레, 즉 조개 스파게티를 만들 조개가 너무 부족해 결국 메뉴에서 제외해야 했고 조피노 디 카프리나 성게 리조또는 이미 천정부지로 솟은 가격 때문에 포기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메뉴판은 점점 얇아지고 손님들은 하나둘씩 줄어드는 현실이었습니다. 아들아, 우리 가게가 이렇게까지 힘들어질 줄은 정말 몰랐다. 어젯밤, 여든이 넘으신 아버지께서 레스토랑을 찾아오셨다가 한숨과 함께 남기신 말씀은 제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변화하며 발전해온 우리 레스토랑이 고작 외부 요인 때문에 무너질 위기에 처하다니. 베네토 주지사는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푸른 꽃게 확산에 대한 국가 비상사태를 공식적으로 선포했습니다. 29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42억 원을 들여 꽃게를 포획하고 폐기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으나 저희 같은 레스토랑 경영자들에게는 이미 너무 늦은 대책이었습니다. 이미 주변의 해산물 레스토랑 5곳이 폐업했고 우리말의 블루 역시 석 달째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봐, 레오나르도. 그런데 저기 한국 음식점은 왜 여전히 손님이 많을까? 그들은 도대체 어떤 마법을 부리는 걸까? 옆 가게 주인 엔조의 말에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 음식이라니. 제가 파리에서 요리를 배울 때 한 번 시도해보기는 했지만 모든 재료를 한데 섞어 강렬하게 매운 양념으로 뒤덮어버리는 그 조리 스타일은 도저히 이탈리아 요리의 섬세한 미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세계였습니다. 신선한 재료 본연의 맛을 극대화하는 이탈리아 요리와는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도 텅 빈 테이블을 바라보며 레스토랑 문을 열었습니다. 평일 점심시간, 예전 같으면 예약을 받지 않으면 감히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붐볐던 이 시간대가 이제는 직원들이 손님보다 더 많은 상황입니다. 웨이터 조반니는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응시합니다. 그의 눈빛 속에서는 다음은 우리 차례인가요? 라는 질문이 맴돌고 있음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애써 미소로 답할 뿐이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대로 가다가는 곳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냉혹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명 셰프 레오나르도 로시의 레스토랑,
3대째 이어온 말에 블루가 푸른 꽃게라는 생태계 위협 때문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텅 비어있던 레스토랑 안으로 동양인 가족이 들어섰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과의 짧은 만남이 제 남은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리라는 사실을. 레오나르도, 내일부터는 메뉴를 더 축소해야겠어. 조개 파스타는 완전히 제외하고 홍합 요리도 일주일에 이틀만 제공하자. 주방장 다리오의 비통한 제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조개 가격이 또다시 10%나 폭등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말의 블루의 주방은 예전의 활기찬 에너지를 잃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직원들의 웃음소리, 분주한 발소리, 그리고 팬 위에서 지글거리며 터져나오던 해산물 향의 교향곡은 이제 아련한 기억 속에만 남아있습니다. 셰프, 스테파노네 가게 프랑코가 오늘 결국 문을 닫았대요. 조반니의 말에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스테파노는 저보다 10년이나 더 일찍 레스토랑을 시작했고 미슐랭 스타까지 받았던 베테랑 중의 베테랑인데 그런 그마저 무너졌다니 충격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베네치아의 운하는 여전히 낭만적으로 아름다웠고 관광객들은 여전히 곤돌라를 타고 노래를 부르며 유유히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방은 마치 꺼져가는 불씨처럼 서서히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푸른 꽃게는 점점 더 많은 어부들의 그물에 걸려들고 있었지만 대부분은 쓸모가 없다며 다시 바다로 던져지거나 폐기 처분되었습니다. 정부의 포획 보상금 정책 덕분에 어부들은 꽃게를 잡기는 했지만 정작 이 꽃게를 요리해서 먹을 줄 아는 사람은 거의 전무했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 요리에는 푸른 꽃게를 활용한 전통적인 레시피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잡아서 죽이는 것이 목표일 뿐이죠. 어느 신문기자가 제게 물었을 때 제가 대답했던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베네치아에서 수백 년간 이어져 내려온 해산물 요리 문화에 있어 이 공격적인 외래종은 그저 박멸해야 할 적일 뿐이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베네치아의 좁은 골목을 걸으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아버지께서 2차 세계대전 직후 어렵게 시작하신 이 레스토랑이 제 세대에서 문을 닫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몹시 무거웠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요? 평생을 바다의 맛을 전하는 데 바치신 그분께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집에 도착하여 냉장고를 열어보았습니다. 텅 빈 냉장고 안에는 맥주 한 병과 약간의 채소만이 외롭게 놓여 있었습니다. 요리사인 저조차도 집에서는 제대로 요리할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레오나르도, 은행 대출건이 최종적으로 거절되었다는 연락이 왔어. 미안하다. 회계사 엘리사의 메시지에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결국 석 달 내로 문을 닫아야 한다는 잔혹한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50년 동안 이어져 온 우리 가족의 역사가 제 세대에서 끝이 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몇 안 되는 단골 손님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으로 평소보다 일찍 시장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어시장 한쪽 구석에서 저는 평소와 다른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어디로 가는 거죠? 정부 포획 프로그램으로 잡힌 푸른 꽃게들이 대형 컨테이너에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어부 주세페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폐기 처분되겠지, 뭐. 아니면 비료로 쓰이거나. 누가 이걸 먹겠어? 그 순간 제 머릿속에 기묘한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이토록 많은 꽃게들이 그냥 버려진다고? 만약 이것들을 요리하여 활용할 수 있다면? 이 레스토랑의 위기에 대한 뜻밖의 해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거 얼마에 살 수 있어요? 주세페는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부 포획물이라 공식적인 판매는 안 되지만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건 전혀 문제 없어. 어차피 버려질 거니까. 정말 이걸 요리하려는 거야?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탈리아 해안에서 이 꽃게로 도대체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먹지 않고
아무도 요리법을 모르는 이 외래 생물로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 베네치아에서는 푸른 꽃게를 어떻게 요리하는지 알고 싶어요. 푸른 꽃게라는 말에 제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푸른 꽃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탈리아에서는 그걸 요리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꽃게 때문에 큰 생태계 문제가 생겼거든요. 아, 정말요? 한국에서는 이 푸른 꽃게가 최고급 식재료인데 말입니다. 아버지 김현우 씨가 딸의 통역을 통해 놀라운 말을 전했습니다. 최고급 식재료라고요? 제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놀라움이 가득 묻어났습니다.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더니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다양한 푸른 꽃게 요리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간장게장, 게장 비빔밥, 게 된장찌개, 게살 튀김 등. 제가 해충으로만 여겼던 그 생물이 이렇게 다채로운 모습으로 변신할 수 있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게가 매우 비쌉니다. 특히 간장게장은 최고의 진미로 손꼽히죠. 김지수 씨가 설명했습니다. 간장게장이요? 네. 게를 특별한 간장 양념에 절여서 만드는 요리예요. 반드시 매우 신선한 게를 사용해야 합니다. 밥과 함께 먹으면 정말 환상적인 맛이 납니다. 김지수 씨가 덧붙였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뜩이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푸른 꽃게를 요리한다면? 지금껏 버려지고 있던 그 수많은 푸른 꽃게를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 레스토랑은 물론 이탈리아 해안가에 있는 모든 해산물 레스토랑들이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혹시 그 요리 만드는 법을 저에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한국인 아버지 김현우 씨는 온화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우리 한국에서는 이 푸른 꽃게로 정말 다양한 요리를 합니다. 간장게장뿐만 아니라 양념게장, 게찜, 게탕 등 정말 많습니다. 기꺼이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괜히 여쭤보는 건데 혹시 한국에서 나물 요리도 유명한가요? 제가 다양한 음식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요. 김현우 씨의 부인인 최미영 씨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한국의 나물 요리는 정말 다양하고 건강합니다. 도라지나물, 고사리나물, 취나물, 더덕 무침 등 각각 독특한 맛과 식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요리들도 발효된 양념과 함께 먹으면 그 맛이 정말 일품입니다. 이후 2시간 동안 저는 그들로부터 푸른 꽃게 요리법과 한국의 다채로운 나물 요리에 대해 깊이 있게 배웠습니다. 아버지 김현우 씨는 스마트폰으로 요리 영상까지 보여주셨고 심지어 간장게장 레시피를 영어로 꼼꼼하게 적어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한국의 음식 문화 전반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는데 해산물을 활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과 발효식품이 갖는 중요성까지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선함이에요. 게가 싱싱할수록 맛이 좋아지거든요. 최미영 씨가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신선함이라. 그것은 바로 이탈리아 요리의 정신과도 완벽하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비로소 저는 한국 음식이 모든 것을 섞어 먹는 야만적인 음식이라는 제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된 편견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떠날 때 저는 진심을 담아 감사를 표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게 매우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별말씀을요. 한국에 오시면 진짜 푸른 꽃게 요리를 더 많이 맛보실 수 있을 거예요. 김지수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레스토랑 문을 닫은 후 저는 단호하게 결심했습니다. 내일 당장 어시장에 가서 푸른 꽃게를 구해 한국식 간장게장을 만들어 보기로 말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 레스토랑을 파산 직전으로 몰아넣을 뻔했던 바로 그 생물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도 있다는 강렬한 희망이 제게 솟아났습니다. 그날 밤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깊은 잠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도전의 날이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새벽, 어시장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오로지 한 곳에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정부 포획 프로그램으로 잡힌 푸른 꽃게가 가득 담겨 있는 대형 컨테이너였습니다. 레오나르도, 오늘은 뭘 사러 왔어? 조개는 또다시 품절이야. 어부 주세페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은 다른 것을 찾고 있습니다. 저기, 혹시 푸른 꽃게를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주세페는 놀라서 눈을 크게 뜨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농담하는 거지? 아닙니다. 그걸 요리해 보려고 합니다. 주세페는 큰 소리로 웃더니 주변 어부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레오나르도가 드디어 미쳤어요. 푸른 꽃게로 요리를 하겠대요. 어부들의 웃음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지만 저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주세페가 웃음을 멈추고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심각하게 그걸 요리할 거야? 네. 한국인들이 이걸 최고급 식재료로 취급한다고 하더군요. 한번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주세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어차피 이건 전부 다 폐기될 거니까. 얼마나 필요해? 일단 10마리만 주세요. 그는 컨테이너에서 가장 크고 싱싱해 보이는 푸른 꽃게를 조심스럽게 골라 상자에 담아 주었습니다. 무료로 가져가. 대신 결과가 어땠는지 꼭 알려줘. 만약 맛있으면 많은 게 달라질 수도 있겠지. 레스토랑으로 돌아온 저는 주방 직원들에게 오늘 진행할 실험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다리오는 의심 가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셰프, 진짜 이걸 요리하실 거예요? 이건 우리 이탈리아 요리가 아니잖아요. 맞아.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시도가 절실하게 필요해. 어제 만난 한국인 가족이 이걸 어떻게 요리하는지 알려주었어. 저는 김현우 씨가 알려준 간장게장 레시피를 펼쳐놓고 필요한 재료들을 준비했습니다. 간장, 설탕, 물, 마늘, 생강, 양파, 고추 등 대부분의 재료는 레스토랑에 이미 있었지만 몇 가지는 아시아 식료품점에서 특별히 구해야 했습니다. 이건 뭔가 우리가 평소에 쓰는 재료들과 다르네요. 주방 보조 마리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 역시 무척 긴장되었습니다. 평생 동안 이탈리아 요리만 해왔는데 갑자기 완전히 이질적인 나라의 요리법을 시도한다는 것은 매우 큰 도전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해충 취급만 했던 생물로 요리를 한다니? 푸른 꽃게를 손질하는 과정은 익숙했습니다. 꽃게를 깨끗이 씻고 솔로 구석구석 닦았습니다. 그런 다음 끓는 물에 살짝 데쳐 불순물을 제거했습니다. 김현우 씨의 조언대로 너무 오래 삶지 않도록 특히 주의했습니다. 이제 양념장을 만들 차례야. 간장, 설탕, 물을 기본으로 마늘, 생강, 양파, 그리고 청양고추를 넣고 끓였습니다. 익숙한 이탈리아 향신료가 아닌 낯선 재료들의 조합이 묘하고도 독특한 향을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냄새가 굉장히 특이하네요. 다리오가 코를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양념장을 충분히 식힌 후 손질한 꽃게를 담가 재웠습니다. 김현우 씨의 조언에 따르면 최소 이틀은 기다려야 한다고 했지만 저는 너무 궁금한 나머지 몇 시간 후에 한 마리를 꺼내 맛을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김현우 씨가 알려준 다른 아이디어도 즉시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바로 꽃게 살을 발라내어 이탈리아 파스타에 활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푸른 꽃게 몇 마리를 삶아 살을 발라내고 그것을 토마토와 화이트 와인으로 만든 소스와 함께 링귀네 파스타에 섞었습니다. 셰프, 이건 정말 놀랍습니다. 다리오가 한 입맛 본 후 감탄했습니다. 이탈리아 스타일이면서도 완전히 새로운 맛이 나네요. 오후 직원 식사 시간, 저는 몇 시간 동안 양념에 재워두었던 게 한 마리를 꺼내 접시에 담았습니다. 밥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김현우 씨가 밥과 함께 먹어야 진정한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 다들 한번 시도해 봅시다. 다리오, 마리아, 조반이 모두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테이블에 모여들었습니다. 셰프가 먼저 맛보세요.
조반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숟가락으로 게 살을 발라 밥과 함께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제 미각에 저는 냉장고에서 사흘 동안 숙성시킨 간장게장을 꺼냈습니다. 처음 시도했을 때보다 훨씬 더 깊은 맛이 우러나왔고 게살은 더욱 쫀득해졌습니다. 와, 색이 훨씬 더 진해졌네요. 마리아가 감탄했습니다. 다리오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으나 매일 조금씩 달라지는 간장게장의 풍미에 점차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더하기 시작했습니다. 셰프, 이탈리아 허브와 레몬 제스트를 살짝 더하면 어떨까요? 우리말의 블루 스타일로 조금 변형해 보는 거죠. 그의 제안은 탁월했습니다. 간장게장의 깊은 감칠맛에 로즈마리와 타이미 향, 그리고 레몬의 상큼함이 더해져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맛이 탄생했습니다. 우리는 이 요리를 간장게장 알라 베네치아나 겐쟁 거쟁 엘러 번지어너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게 살을 발라 리소토에 넣고 꽃게 육수로 파스타를 만들고 꽃게 크로켓을 튀겨보기도 했습니다. 특히 푸른 꽃게 크림 라비올리는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쫄깃한 파스타 속에 간장게장의 깊은 맛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이 요리는 이탈리아와 한국의 완벽한 미식적 만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어시장에서 더 많은 푸른 꽃게를 가져와 끊임없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푸른 꽃게는 더 이상 재앙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소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창고를 정리하던 중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가죽 표지의 노트와 함께 제 할머니 소피아 콘티소피어 칸티의 이름이 쓰인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노트를 펼쳐보니 그것은 제 할머니가 직접 남긴 요리 레시피북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안에는 저에게는 매우 생소한 제목인 한국의 나물 요리라는 페이지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젊은 시절 아시아를 여행하며 배운 레시피들을 꼼꼼하게 기록해 두신 것이었습니다. 다리오, 이것 좀 봐봐. 저는 흥분된 목소리로 그를 불렀습니다. 노트를 살펴보니 할머니는 1960년대에 한국을 방문하셨고 그곳에서 다양한 나물 요리와 발효 음식에 깊이 매료되셨던 것 같았습니다. 특히 도라지나물, 고사리나물, 취나물 등의 조리법이 매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셰프, 이건 정말 운명 같아요. 다리오가 감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실험하고 있는 요리들의 기초가 이미 할머니의 노트에 있었다니. 그래,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닌 것 같아. 마치 할머니께서 이 위기의 순간을 위해 이 레시피들을 남겨두신 것처럼 느껴져. 할머니의 노트에서 영감을 받아 저는 푸른 꽃게 요리뿐만 아니라 한국 나물 요리도 말해 블루의 메뉴에 정식으로 추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중해 채소로 재현한 나물 요리는 신선한 해산물 요리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집중적인 실험 끝에 우리는 드디어 새 메뉴를 손님들에게 선보일 준비를 마쳤습니다. 레스토랑 문을 열기 직전 직원들과 함께 마지막 시식회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이 푸른 꽃게 요리들이 우리 레스토랑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어요. 테이블 위에는 7가지의 새로운 요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통 한국식 간장게장, 두 번째는 게살 리소토, 세 번째는 간장게장 파스타, 네 번째는 꽃게 브루스케타, 다섯 번째는 게살 라비올리, 여섯 번째는 푸른 꽃게 아란치니,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도라지나물과 고사리나물을 곁들인 구운 푸른 꽃게였습니다. 모두 침묵 속에서 음식을 맛보았고 그 반응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셰프, 이건 정말 혁명적이에요. 조반니가 감탄했습니다. 다리오는 무언가를 생각하더니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보수적인 베네치아 사람들이 이런 낯선 맛을 과연 쉽게 받아들일까요? 그의 걱정은 타당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 특히 베네치아 사람들은 전통 요리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강했고 새로운 음식에 대해 다소 보수적인 경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진적으로 접근할 거야. 간장게장 알라 베네치아나와 게살 리소토부터 시작해서 손님들이 준비되면 그때 더 본격적인 한국 스타일의 요리도 소개하자. 그날 저녁,
우리는 새 메뉴를 칠판에 정성껏 적어 레스토랑 입구에 내걸었습니다. 오늘의 특선 요리, 푸른 꽃게 리소토와 간장게장 알라 베네치아나. 처음에는 손님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몇몇은 명성이 높은 해산물 레스토랑에 푸른 꽃게 요리가 있다는 사실 자체에 깜짝 놀라워했습니다. 푸른 꽃게요? 그거 해충 아닌가요? 정부에서 포획해서 폐기하는 그 꽃게 말씀이세요? 의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질문들이 이어졌지만 용기를 내어 주문한 첫 손님의 반응이 모든 것을 순식간에 변화시켰습니다. 마돈나 미아. 이 맛은 정말 놀랍네요. 그 손님은 다른 테이블의 친구들에게도 자신의 요리를 맛보라고 적극적으로 권했고 곧 다른 손님들도 푸른 꽃게 요리를 주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준비했던 모든 꽃게 요리를 완판하는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기도 전에 레스토랑 앞에는 긴 줄이 생겨났습니다. 모두 푸른 꽃게 요리를 맛보기 위해 일부러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셰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예약 전화가 끊이질 않아요. 조반니가 흥분하여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어제 저녁 손님 중 한 명이 매우 유명한 푸드 블로거였습니다. 그는 우리의 푸른 꽃게 요리에 대한 극찬을 담은 글을 올렸고 그것이 소셜미디어에서 폭발적으로 빠르게 퍼진 것이었습니다. 바다의 위협에서 미식의 혁명으로 말의 블루의 푸른 꽃게 요리가 베네치아 미식계의 새 바람을 일으키다. 이 제목의 글은 수천 명에게 공유되었고 사람들은 이 독특한 요리를 경험하기 위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특히 푸른 꽃게 때문에 고통받던 지역 어민들과 해산물 업계 사람들의 관심이 매우 뜨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모든 테이블이 꽉 찼고 심지어 문 앞에는 긴 대기 명단까지 생겼습니다. 주방은 정신없이 바빴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보는 활력과 진정한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셰프, 이래서 우리가 요리를 시작한 거죠? 다리오가 땀을 닦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맞아.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해서지? 그날 밤 마지막 손님이 떠난 후 우리 직원들은 모두 모여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와인을 따르며 건배했습니다. 푸른 꽃게에게. 제가 외쳤고 모두가 따라 외쳤습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우리는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이제는 베네치아에서 가장 핫한 레스토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생태계의 위협으로 여겨지던 푸른 꽃게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어시장에 갔을 때 완전히 다른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부들이 푸른 꽃게를 더 이상 폐기하지 않고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며 판매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레오나르도, 자네 덕분에 우리도 살았어. 주세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레스토랑에서도 푸른 꽃게를 찾기 시작했네. 이제 이 녀석들이 골칫거리가 아니라 보물이 됐어. 그의 말을 들으며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작은 도전 하나가 이렇게 큰 지역사회의 변화를 가져올 줄이야. 김현우 씨 가족과의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할머니의 레시피 노트가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이 과연 가능했을까요? 할머니의 요리 노트 발견은 정말 운명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의 나물 요리법뿐만 아니라 발효와 숙성에 관한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1960년대에 할머니께서 한국을 여행하며 현지 주부들에게 직접 배우신 요리법이 지금 이 푸른 꽃게 위기의 순간에 엄청난 빛을 발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할머니의 요리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는 놀라워하셨습니다. 그래. 그 노트가 아직 있었구나. 할머니는 늘 한국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셨지. 특히 나물 요리와 발효식품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셨어.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전에 한 번도 제게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는 웃으셨습니다. 내가 늘 프랑스와 이탈리아 요리만을 고집했잖니? 정통 이탈리아 요리의 순수함을 지키겠다고
늘 강력하게 주장했던 건 바로 너였지 않니? 아버지의 말씀은 제 가슴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협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하지만 우리처럼 전통에서 벗어난 퓨전 레스토랑이 과연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미 이루어낸 성과였습니다. 푸른 꽃게를 활용한 새로운 요리법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생태계 위기를 해결하는 데 기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날 저녁, 한국에서 온 이메일 한 통이 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바로 김현우 씨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로시 셰프님께 베네치아에서 푸른 꽃게로 한국 음식을 재해석한 사진이 여기 한국 SNS에서 엄청난 화제입니다. 다음 달에 저희 가족이 다시 베네치아를 방문할 예정인데 혹시 제가 알려드린 레시피들이 도움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김 선생님, 당신의 조언은 단순한 도움을 넘어 우리 레스토랑을 완전히 구했습니다. 덕분에 푸른 꽃게가 이제 베네치아의 새로운 보물이 되었습니다. 다음 달 방문하시면 제가 개발한 다양한 퓨전 요리를 맛보시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발견한 제 할머니의 한국 요리 노트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리고 싶네요. 이 일이 있은 지 일주일 후, 저는 할머니의 노트를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서랍에 넣어두었던 봉투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이 나왔는데 할머니께서 한국의 전통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서울 1965년 요리 학교에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리오,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 할머니는 단순한 여행자가 아니셨어. 그분은 한국 요리를 정말 진지하게 공부하신 분이셨어. 그렇군요. 여기 나물 요리 레시피들도 정말 본격적이에요. 이건 단순한 관광객이 잠깐 배워간 수준이 아니에요. 다리오가 감탄했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남기신 유산에 대해 더욱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다리오, 한국의 나물 요리와 이탈리아의 해산물을 결합한 완전히 새로운 메뉴 라인을 만들어보자. 테라의 말에 테러 이메어, 즉 땅과 바다라는 컨셉으로 말이야. 그렇게 탄생한 테라의 말의 메뉴는 베네치아에서 전례 없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도라지나물을 곁들인 푸른 꽃게 링귀네, 고사리나물과 함께 제공되는 간장게장 크로스티니, 취나물 페스토를 얹은 게살 라비올리 등 모두 할머니의 레시피에서 영감을 받은 독창적인 요리들이었습니다. 이 성공은 단순한 요리적 혁신을 넘어 푸른 꽃게가 가져온 위기를 지역 사회 전체의 경제적 기회로 완벽하게 전환시켰습니다. 어부들은 더 높은 가격에 푸른 꽃게를 판매할 수 있게 되었고, 다른 레스토랑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푸른 꽃게 요리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위기가 가장 놀라운 혁신의 기회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몸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문화적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인 덕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요리 노트는 마치 시간을 초월한 보물 상자 같았습니다. 낡은 가죽 표지를 넘길 때마다 반세기 전에 한국과 이탈리아를 연결했던 그녀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살아 숨쉬었습니다. 1965년 5월 8일, 오늘 서울의 요리학교에서 나물 요리를 배웠다. 도라지, 고사리, 취나물. 이름도 생소하지만 그 맛은 더욱 놀랍다. 간단한 채소 요리인데 발효된 양념과 만나면 깊은 감칠맛이 난다. 이탈리아의 콘토르니 컨토어니에도 이런 기법을 응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노트 사이에는 낡은 사진들도 끼워져 있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할머니가 한국 요리사들과 함께 있는 모습, 시장에서 식재료를 신중하게 살펴보는 사진, 그리고 작은 종이에 한국어로 적힌 레시피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마치 숨겨진 가족의 귀중한 유산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할머니가 상세히 기록해둔 한국 나물 요리법이었습니다. 단순한 조리법을 넘어 각 나물의 특성과 효능, 그리고 이탈리아 요리와 접목할 수 있는 방법까지 매우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7월 15일, 오늘 박 여사가 가르쳐준 취나물 무침을 시도해보았다. 향이 독특하고 쌉싸름한데 이탈리아의 루꼴라와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이탈리아로 돌아가면 지중해 허브와 함께 새로운 샐러드를 만들어 봐야겠다. 이 글을 읽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할머니의 영향이 우리 가족의 요리 철학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항상 좋은 요리는 땅과 바다의 조화라고 강조하셨던 이유가 할머니로부터 전해진 한국 요리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셰프, 이거 정말 놀라운데요. 노트를 함께 읽던 다리오가 말했습니다. 마치 운명 같아요. 푸른 꽃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해결책이 이미 당신 가족 역사 속에 있었다니. 다음 날, 저는 할머니의 레시피에 더욱 강한 자신감을 갖고 한국 나물 요리와 융합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장게장을 기본으로 게살 파스타, 도라지나물을 곁들인 꽃게 구이, 취나물 페스토 파스타까지 다양한 요리를 선보였습니다. 손님들의 반응은 열광적이었습니다. 특히 할머니의 이야기를 메뉴판에 소개하자 사람들은 음식에 담긴 역사와 의미 때문에 더욱 감동받았습니다. 음식에 담긴 스토리텔링이 미각 체험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로시 씨, 당신 할머니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영화 같아요. 한 손님이 말했습니다. 1960년대 한국에서 베네치아까지, 그리고 반세기가 지나 한국 요리가 베네치아를 구하다니. 미슐랭 가이드 평가단이 다녀간 후 저는 더 깊은 결심을 했습니다. 단순히 요리법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의 발자취를 따라 한국을 직접 방문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리오, 내가 일주일 정도 한국에 다녀올 계획이야. 그동안 주방을 맡아줄 수 있겠나? 물론이죠, 셰프. 하지만 왜 갑자기요? 할머니가 경험했던 그 맛과 문화를 직접 느껴보고 싶어. 그리고 더 많은 전통 요리법을 배우려고 해. 여행을 준비하면서 저는 서울의 한 한국 요리 아카데미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할머니가 1960년대에 공부했던 바로 그 학교의 현대 버전을 찾을 수 있을지 문의했습니다. 그리고 김현우 씨에게도 제가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라는 소식을 미리 전했습니다. 놀랍게도 일주일 후 한국 요리 아카데미로부터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로시 셰프님께 귀하의 할머니 소피아 콘티님에 관한 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학교 기록에 1960년대 외국인 학생들의 기록이 남아있으며 소피아 콘티님은 한국 나물 및 발효 식품 전문 과정을 수료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한국 방문 시 저희 아카데미를 방문해 주신다면 큰 영광이겠습니다. 이 메일을 읽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사실임이 확인된 것입니다. 그리고 김현우 씨로부터도 곧 답장이 왔습니다. 로시 셰프님, 한국 방문 계획을 들으니 정말 기쁩니다. 제가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 전통 요리 레스토랑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서 직접 만든 간장게장과 나물 요리도 맛보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여행 일정을 확정하고 서울과 지방도시 방문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국 요리 아카데미 방문, 전통시장 탐방, 그리고 다양한 한국 요리사와의 만남까지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아버지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할머니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니 정말 자랑스럽구나. 이걸 가져가렴. 아버지는 작은 나무 상자를 건네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은으로 만든 작은 브로치가 있었습니다. 가운데에는 청색 에나멜로 처리된 이탈리아와 한국 국기가 나란히 새겨져 있었죠. 이건 할머니가 한국에서 공부하실 때 직접 만드신 거란다. 두 나라의 맛이 하나 되어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 브로치를 손에 쥐며 제 마음은 벅차 올랐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요리사가 아니라 역사의 연결고리를 잇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한국에서 시작한 문화적 여정이 이제 제 손을 통해 계속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베네치아 마르코 폴로 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베네치아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제가 할머니의 여정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할머니가 사랑했던 그 맛과 문화를 베네치아에 더 깊이 전할게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저는 새로운 모험의 시작을 온전히 실감했습니다.
푸른 꽃게가 가져온 예상치 못했던 인생의 극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맞이한 것은 한국의 활기차고 역동적인 에너지였습니다. 가정식 간장게장의 맛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합니다. 이 깊은 맛을 어떻게 만들어내시는 건가요? 김현우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비결은 바로 시간입니다. 이 간장게장은 최소 일주일 이상 숙성시킨 것이고 양념장도 3대째 내려오는 비법이 있죠. 그리고 이 나물들은 모두 제 어머니께서 직접 산에서 채취하신 것들입니다. 그들의 집에서 경험한 식사는 단순한 미식 체험을 넘어 가족의 역사와 전통이 고스란히 담긴 문화적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국 요리의 진정한 의미를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저는 전통시장, 유명 레스토랑, 요리 학교 등을 부지런히 방문하며 많은 것을 배웠고 할머니의 노트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고 방대한 한국 요리의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떠나기 전날 한국 요리 아카데미에서는 제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1960년대 외국인 학생들의 수업 기록입니다. 여기 소피아 콘티님의 이름도 있네요. 그리고 이건 그녀가 직접 쓴 레시피 노트의 사본입니다. 그 노트를 펼쳐보니 할머니의 필체로 쓰인 다양한 나물 요리 레시피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레시피에는 이탈리아식 변형이라는 메모와 함께 이탈리아 허브와 올리브 오일을 활용한 방법이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입니다. 할머니께서 이미 60년 전에 퓨전 요리를 구상하고 계셨군요. 가슴 벅찬 감동을 안고 저는 이탈리아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제 가방에는 다양한 한국 요리 재료와 레시피,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감동과 새로운 영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베네치아로 돌아온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예상치 못한 도전이었습니다. 셰프, 큰일 났어요. 공항에서 저를 마중 나온 다리오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베네치아 전통 요리협회에서 우리 레스토랑을 강력하게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베네치아의 요리 정체성을 훼손한다면서 우리 레스토랑 불매운동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차를 타고 베네치아로 돌아오는 길에 다리오가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말에 블루의 성공을 시기한 몇몇 전통주의자들이 반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베네치아 요리 아카데미의 회장인 안토니오 버리니가 앞장서서 비난 캠페인을 벌이고 있었죠. 그는 이탈리아 요리의 순수성을 지켜야 한다며 외국 요리법으로 우리의 전통을 더럽히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입구 앞에서 소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10여 명의 사람들이 전통을 지키자 라는 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셰프. 우리 단골 손님들은 여전히 우리 편이에요. 오히려 이 시위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조반니의 말대로 레스토랑 내부는 여전히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오히려 이 논란이 더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주방에서 한국에서 새롭게 배운 나물 요리법을 선보였습니다. 도라지나물과 고사리나물 무침, 취나물 페스토를 활용한 파스타, 그리고 새롭게 개발한 나물 크림 소스를 곁들인 푸른 꽃게 라비올리. 손님들의 반응은 여전히 뜨겁고 열광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불편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제가 사랑하는 이탈리아 요리의 전통을 배신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것이 진정한 혁신이자 필연적인 발전의 길일까요? 그날 밤 홀로 레스토랑에 남아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놀랍게도 베네치아 요리 아카데미의 회장 안토니오 베리니가 서 있었습니다. 로시 씨, 당신과 잠시 대화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를 안으로 정중하게 초대했습니다. 베리니는 천천히 레스토랑 내부를 둘러보더니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더 큰 시위를 계획하시려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사실, 당신의 요리를 직접 맛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저는 놀랐지만 곧 주방으로 가서 남은 나물 크림소스 꽃게 라비올리와 도라지 나물 샐러드를 가져왔습니다. 베리니는 조심스럽게 음식을 맛보더니 잠시 동안 깊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어떠신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놀랍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국 요리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깊이가 있고 요리사의 진정한 정성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익숙함이 느껴집니다. 익숙함이요? 그렇습니다. 이 나물의 쌉싸름함은 우리 지중해의 허브와 많이 닮았고 발효 양념의 깊은 맛은 우리의 오래된 치즈와 비슷합니다. 다른 듯하면서도 그 근본은 같은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저는 할머니의 이야기, 김현우 씨 가족과의 만남,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특히 할머니가 60년 전에 이미 한국과 이탈리아 요리의 융합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베리니는 진지하게 듣더니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당신은 단순히 유행을 쫓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문화적 교류의 다리를 놓고 있군요. 이것은 우리 베네치아 요리의 전통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정신을 발전시키는 일입니다. 정신이요? 그렇습니다. 베네치아는 원래 동양과 서양의 교차점이었습니다. 마르코 폴로가 실크로드를 통해 아시아의 향신료를 가져왔고 그것이 우리 요리의 일부가 되었죠. 당신은 바로 그 위대한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베리니의 말은 제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베네치아의 전통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역사적이고 진취적인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대화는 깊은 밤까지 이어졌고 결국 베리니는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로시 씨, 베네치아 요리 아카데미에서 당신의 퓨전 요리법에 대한 특별 강연을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요리사들도 이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당신의 할머니처럼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일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실로 거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비난과 저항에서 인정과 협력으로의 변화. 마치 푸른 꽃게가 재앙에서 축복으로 바뀐 것처럼 이제 저희의 도전도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레스토랑 직원들에게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단순한 레스토랑을 넘어 문화적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베네치아의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갑시다. 저희 비전에 모두가 환호했고, 우리는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베네치아 요리 아카데미에서의 강연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많은 전통 셰프들이 제가 소개한 푸른 꽃게와 나물의 융합 요리법에 진심으로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제 할머니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요리는 단순한 음식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이자 문화이자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입니다. 강연을 마치며 제가 힘주어 한 말이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여러 레스토랑 오너들이 저에게 조언을 구했고 몇몇은 자신들의 메뉴에도 푸른 꽃게와 나물 요리를 도입하고 싶다며 레시피를 공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가 경쟁자들에게 비밀을 알려주는 것을 걱정한 다리오의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경쟁자는 다른 레스토랑이 아니라 생태계 위기와 문화적 편협함이야. 모두가 함께 나아갈 때 베네치아 전체가 승리하는 거지. 그렇게 베네치아 곳곳의 레스토랑에서 푸른 꽃게와 나물을 활용한 퓨전 요리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스타일과 해석으로 다채로운 요리가 탄생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새로운 요리 트렌드는 베네치아 한국 퓨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마레 블루는 더 깊이 있는 요리 개발에 집중했습니다. 미슐랭 가이드는 우리 레스토랑에 별 하나를 수여했고 그 이후로 전통과 혁신을 조화롭게 융합하며 생태학적 위기를 요리적 기회로 전환한 창의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그 진정한 나물과 게장의 맛을 베네치아에서도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을까?
할머니가 시작한 문화적 교류의 다리를 제가 어떻게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로시 셰프님께. 소포 안에는 그의 어머니가 사용하던 전통 나물 보관용 항아리인 옹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옹기는 우리 가족이 수십 년간 산나물을 보관하던 그릇입니다. 이제 베네치아의 로시 가족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 옹기는 소피아의 정원 중앙에 상징적으로 자리 잡았고, 우리는 그곳에서 베네치아 주변에서 채취한 야생 허브와 한국에서 공수한 나물 씨앗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정원이 생겨나면서 소피아의 정원은 이름 그대로의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베네치아와 서울 두 도시 사이의 연결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김민지 셰프의 지도 아래 우리는 다양한 한국 나물 요리를 배웠습니다. 도라지나물, 고사리나물, 취나물, 더덕 무침, 그리고 이 모든 요리에 이탈리아적 해석을 더해 완전히 새로운 퓨전 요리를 창조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발효기술과 이탈리아의 숙성기술이 만나 탄생한 취나물 페스토 파스타와 간장게장 토핑이었습니다. 이 요리는 두 나라의 음식 철학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이 파스타에는 두 문화의 영혼이 담겨 있습니다. 김민지 셰프가 말했습니다. 한국 나물의 깊고 쌉싸름한 맛과 이탈리아 올리브 오일의 부드러움이 하나로 어우러졌어요.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 요리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가 녹아든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반세기 전 할머니가 한국에서 시작한 인연이 이제 두 나라의 음식 문화를 잇는 견고한 다리가 된 것이었죠. 그해 가을, 저는 김민지 셰프와 함께 다시 한번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베네치아 요리 아카데미의 셰프들과 학생들도 함께였습니다. 우리는 한국 요리 아카데미에서 특별 세미나를 열었고 서울의 유명한 시장들을 탐방했습니다. 서울 한강변에 서서 저는 할머니가 60년 전 이 같은 도시를 걸었을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녀는 이탈리아로 돌아가 자신이 배운 한국 요리를 노트에 기록했고 그것이 세대를 넘어 제게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연결고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로시 셰프, 우리가 하는 일은 단순한 요리가 아닙니다. 김민지 셰프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열정이 서울과 베네치아를 연결하고 있었고 같은 바다에서 온 푸른 꽃게가 두 도시의 운명을 극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연결을 더 넓게 확장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여정을 마치고 베네치아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몇 달간의 놀라운 일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푸른 꽃게로 인한 재앙이 어떻게 희망찬 축복으로 바뀌었는지, 그리고 한국과 이탈리아라는 멀리 떨어진 두 나라가 어떻게 음식을 통해 깊이 연결되었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비행기가 베네치아 마르코 폴로 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를 맞이한 것은 예상치 못한 열렬한 환영단이었습니다. 베네토 주지사, 베네치아 요리 아카데미 회장 베리니, 그리고 지역 어부들과 셰프들이 푸른 꽃게와 나물의 영웅을 환영합니다라는 현수막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다리오가 앞으로 나와 저를 힘껏 안아주었습니다. 셰프, 당신이 없는 동안 큰 뉴스가 있었어요. 우리의 푸른 꽃게 프로젝트가 유럽 연합 환경혁신상을 수상했어요. 환경혁신상이라니 정말 믿기 힘든 소식이었습니다. 주지사가 다가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로시 씨, 당신이 시작한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요리 혁신을 넘어섰습니다. 생태계 위기를 문화적 기회로 전환한 모범 사례로 전 유럽에서 인정받은 겁니다. 게다가 한국과의 문화 교류까지 정말 자랑스러운 업적입니다. 그날 저녁, 마레 블루에서는 특별한 축하 행사가 열렸습니다. 베네치아의 모든 유명 셰프들이 모였고 각자 자신만의 푸른 꽃게와 나물 요리를 선보였습니다. 놀랍게도 이제는 많은 베네치아 레스토랑들이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한국 이탈리아 퓨전 요리를 메뉴에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당신은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영감을 주었어요.
한때 저를 비판했던 베리니 회장이 와서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는 전통을 지키면서도 혁신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행사 중에 저는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2가지 중요한 계획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첫째, 소피아의 정원을 확장하여 정식 문화교류센터로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한국과 이탈리아의 요리 전통을 넘어 음악, 예술, 그리고 역사를 함께 나누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둘째, 저는 말에 블루의 수익 일부를 지중해 생태계 보존 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다시 자연에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발표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고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그들도 이제 저의 할머니 이야기와 이 모든 여정의 깊은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새로운 계획을 신속하게 실행에 옮겼습니다. 소피아의 정원은 본격적인 문화교류센터로 확장되었고 서울과 베네치아를 오가는 셰프 교환 프로그램도 정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푸른 꽃게와 나물 활용법에 대한 연구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요리뿐만 아니라 푸른 꽃게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진행했고, 베네치아 주변에서 자라는 야생 허브와 채소를 한국 나물처럼 활용하는 방법도 개발했습니다. 자연이 준 도전을 기회로 바꾸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첫 번째 국제 심포지엄에서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푸른 꽃게와 나물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협력하고 적응하고 혁신하면 어떤 위기도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말의 블루는 이제 단순한 레스토랑을 넘어 문화 교류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저희 레스토랑을 방문한 손님들은 맛있는 음식뿐만 아니라 두 나라를 연결하는 감동적인 이야기도 함께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김현우 씨 가족이 다시 베네치아를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아내와 자녀들뿐만 아니라 친척들까지 함께 왔습니다. 로시 셰프님,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꿈에도 몰랐네요. 김현우 씨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 특별한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이 처음 저에게 알려준 간장게장에서 시작해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발전한 다양한 퓨전 요리들까지. 과거와 현재가 아름답게 어우러진 식사였습니다. 김 선생님, 당신 가족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일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리고 제 할머니의 노트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것은 운명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네요. 그날 저녁, 문화가 보이는 테라스에서 우리는 와인과 한국 전통주를 나누며 두 문화의 아름다운 만남을 축하했습니다. 김지수 씨는 한국 전통 가곡을, 저는 이탈리아 칸초네를 불러 화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만든 이 음식들, 이 순간들은 단순한 요리나 사업의 성공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두 문화 사이의 진정한 깊은 대화였고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움의 과정이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생존 수단이 아니라 문화를 이해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의 음식을 맛볼 때 우리는 그들의 역사, 가치관, 그리고 정신을 함께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이 푸른 꽃게로 인한 위기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더욱 경이로웠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도전이 가장 놀라운 성장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몸소 체험한 셈입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요리 학생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로시 셰프님, 이 모든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열린 마음이 아닐까요? 제가 한국 음식에 대한 편견을 버리지 않았다면 간장게장과 나물의 놀라운 맛을 결코 발견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힘이 중요했습니다. 할머니가 60년 전 한국에서 시작한 여정이 이제 제가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문득 김현우 씨가 선물해준 옹기가 떠올랐습니다. 그 옹기에서 자라는 나물들과 허브들은 이제 베네치아와 한국의 맛을 동시에 담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독특한 향을 경험하기 위해 소피아의 정원을 찾아왔습니다. 말의 블루는 계속해서 발전했지만 저희는 결코 본질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음식을 통한 진정한 문화적 대화였습니다. 우리는 미슐랭 별을 더 받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이것은 단순한 기부금이 아니라 진정한 신뢰와 국경을 초월한 우정의 표현이었습니다. 셰프, 괜찮으세요? 다리오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그냥 좀 감동받았을 뿐이야. 저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현우 씨의 숭고한 기부에 보답하기 위해 말의 블루의 연간 수익 30%를 지중해 생태계 보존과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위한 재단에 기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소피아의 정원을 통해 매년 5명의 한국 젊은이들에게 베네치아에서 이탈리아 요리를 배울 수 있는 장학금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베네치아의 젊은이 5명에게는 서울에서 한국 요리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요리 교육이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적 이해와 평화의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제가 기자회견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장학생들이 선발되고 그들이 두 나라를 오가며 배우고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정말 보람찬 일이었습니다. 베네치아의 젊은이가 한국에서 나물 요리법을 배우고 서울의 젊은이가 베네치아에서 해산물 파스타를 만드는 모습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문화적 하모니였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제 인생에서 가장 기쁜 순간 중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베네치아 시의회는 소피아 콘티 정원이라는 이름의 작은 공원을 공식적으로 지정했고 그곳에 할머니의 동상을 세웠습니다. 동상의 기단에는 이탈리아어와 한국어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소피아 콘티, 문화 교류의 선구자. 그녀의 열린 마음과 배움의 정신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상 제막식에는 김현우 씨도 특별히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는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내가 살아생전에 이런 날을 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소피아님이 한국에서 배운 지식이 이제 당신을 통해 베네치아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고 있군요. 동상 앞에서 우리는 특별한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소피아의 정원에서 자란 나물과 베네치아 바다에서 잡은 푸른 꽃게로 만든 퓨전 요리를 모두 함께 나누어 먹는 의식이었습니다. 베네치아의 시장, 어부들, 요리사들, 그리고 한국에서 온 손님들까지 모두가 하나 되어 함께 했습니다. 이 음식은 단순한 요리가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만리자, 문화 교류의 상징이며 미래를 향한 우리의 굳건한 약속입니다. 행사가 끝난 후 해질녘, 베네치아의 운하를 바라보며 김현우 씨와 함께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노을이 물든 하늘과 그것이 비치는 운하의 물결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로시 씨, 인생은 참 놀랍습니다. 김현우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몇 년 전 당신은 한국 음식을 무시했고 저는 그저 평범한 관광객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두 문화를 잇는 견고한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네, 정말 놀라운 일이죠. 푸른 꽃게가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었다는 것처럼요. 김현우 씨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어쩌면 모든 어려움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지혜롭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이겠지요. 그 말씀은 제 마음 깊이 와 닿았습니다. 푸른 꽃게가 가져온 위기는 결국 더 큰 축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문화적 편견을 버리고 서로에게서 배움으로써 훨씬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오늘날 말의 블루는 단순한 레스토랑이 아닌 문화 교류의 중심지가 되었고 소피아의 정원은 두 나라의 젊은이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요리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매년 저는 김현우 씨가 선물해준 옹기에 새로운 나물 씨앗을 심고 그것을 베네치아 주민들과 나눕니다. 그리고 매번 그 나물 요리를 맛볼 때마다 저는 60년 전 한국에서 시작된 인연의 고리를 생생하게 느낍니다. 푸른 꽃게는 더 이상 베네치아의 재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문화와 역사를 잇는 굳건한 다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작은 친절, 하나의 열린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저는 여전히 경이롭습니다. 지금까지 재앙에서 축복으로 바뀐 푸른 꽃게와 셰프 레오나르도 로시의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전쟁이 2년이 세월을 넘어 70년 후 베네치아에서 다시 피어난 기적이 놀라우셨나요? 때로는 가장 큰 위기가 가장 눈부신 기회를 품고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셰프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낯선 문화가 새로운 길을 활짝 열어줄지 모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콘텐츠를 주변에 널리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이탈리아와 한국을 잇는 이 문화적 대화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문화교류 기적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